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던 추석입니다. 내일이 벌써 음력 8월 14일이고 내일이 음력 8월 15일이니까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모이시죠? 가족들 많이 모시면 딱 두 가지 얘기만 하신다면서요.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 부동산 얘기 많이 의견 나누시라고 특집으로 하나 더 잘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한테 이 추석 전망을 매체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계속 그때마다 답변을 해주셨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리마인드 돼갖고 지금 현실이 됐고, 또 내년 추석 때는 또 올해 예측한 걸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 볼 수 있겠죠.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부동산 인사이트에선 제가 봐도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곽 대표님, 요거 하나만 제가 오프닝하고 할게요. 2011년 4월 이 월간 단위 상승률이 1%를 넘은 게 딱 3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08년 3월, 4월, 6월, 그 다음에 2011년 4월 이후 이번에 그 8월 15일자 발표에 2011년 4월 이후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그렇다는데요. 그 통계는 아마 한국부동산원 통계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좀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조차 이 정도니 시장은 얼마나 지금 가파른 상승세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공식 통계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수현 전 실장 얘기가 뭐 OECD 국가 중에 한국 그 집값은 얼마 안 올랐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은 네. 주간 통계를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간 통계가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보면은 수도권 아파트 값이 0.6에서 0.7% 주간 통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2에서 3% 사이 그렇죠.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30%대 지금 그 상승률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 뭐 연말이 돼 봐야 정확한 연간 통계가 나오겠지만은 아마 역사상 최고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KB에서 나온 통계가 이렇게 섬뜩한 숫자들이 나오니까 월간 단위 뭉개뜨려서 이제 한국부동산감정원이 그래도 발표한 숫자조차도 이 정도니 지금 KB 시세가 주간 단위니까 가장 시세를 반영했다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집값은 사실 이제 6월달 양도세 추가 중과세 이후에 더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고는 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패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랐다면은 지금은 거래가 줄어드는데 오히려 갈수록 줄어들면서 상승폭은 커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희소성을 가진 주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재화가. 예, 그러니까 뭐 살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워낙 그 매물 절벽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상승세가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추석 전주에는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9월 한 셋째 주부터 좀 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 매도 호가의 갭이 큼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지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제 저가 지역의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은 이제 저가 지역이 오른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 떠밀려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매물을 판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상급지 또는 조금 더 넓은 평수 이런 쪽으로 찾아서 움직이는데 그 시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뭐 불과 해봤자 1, 2주, 뭐 2, 3주 이렇게 되면 다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서울 쪽으로 거래가 확산되는 경향성을 아마 보여주지 않겠나. 아, 가격 상승이 된 거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셨던 외곽의 매물이 소진되면 거의 매도인들이 또 팔았으니까 또 다른 집을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외곽서부터 수도권서부터 서울로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외곽 지역의 저가 주택들이 가격이 오르는 양상이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투자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 이런 건 위험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상승장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로 짓지를 못하고 물량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뭐 이런 투자자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실수요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정말 공시가 1억 이하의 거래 때문에 외곽 지역이 오르는 거라면 외곽 지역의 중대형은 오르지 말아야 되는데 중대형은 1억이 넘을 테니까 지금은 다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은 실수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의 움직임도 보면은 외곽 지역의 전세가 상승세가 더 크게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외곽 지역에 이렇게 뭐 공시가 1억 이하뿐만이 아니라 3, 40평대 큰 평수들도 전세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곽 지역의 저가 주택 가격 상승은 위험한 상승이라고 규정을 하면 그런 걸 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실수요자들은 선택할 게 없어요. 그렇죠. 뭘 사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도심지에서 아파트가 아닌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 의견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거든요. 15일날 안 그래도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볼게요. 어저께 대책은 아니었고 대책 붙이면 자꾸 숫자가 나니까 대책은 아닌가 봐요. 이름도 잘 붙였습니다. 도심 주택 신규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공급 속도를 왜 정부에서 제고합니까? 어쨌든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비아파트. 그러니까 우리 곽 대표님께서 방송할 때 이제 비주택을 얘기할 때 이제는 오피스텔도 중대형 넓은 거를 투자로 이제 실수요자들이건 적극 고려해봐라고 얘기하셨던 그 오피스텔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원룸 투룸 얘기하는 빌라라 통칭한 다세대 주택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인 규제 완화시켜주는 종목이 있죠. 그 두 개를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준다 이런 방안이 발표됐죠. 네, 그렇죠.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금지돼 있었습니다. 요거를 전용 85제곱미터가 아니고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초과는 이제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거로 말하자면 거꾸로 120제곱미터 이하는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 4개짜리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되는 것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금 이제 포룸까지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대체제 비아파트 쪽의 공급에 물꼬를 터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제대로 된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어렵고 주거 여건이 열악한 이런 대체 주택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이제 말하자면 도심이 불편한 주거지로 바뀌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제고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또 단기간 분양가 심의 자체가 또 어려워졌어요. 예, 예. 그런 걸 빨리빨리 또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9월, 10월에 예정되고 있던 아파트 공급들이 또 끊어집니다. 언제까지 끊어질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 분양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단 한번 또 검증하고요. 나중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들어갈 때 되면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위탁기관이어서 거기서 또 심사를 해요. 그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또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온 곳곳에 규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분양 승인 전에 예,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한 번 더 심사하는 맞죠, 거죠. 맞죠. 그 저는 이거 나왔을 때 욕이 쌍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곽 대표님은 이제 예전에 그 재개발 재건축 현장 정비 사업 현장은 이제 예전에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현장을 가 보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재개발이 뭡니까?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길도 없고 길도 좁고 뭐 다 불편한 거죠. 하수구 역류하고 비 오면 이런 데를 이제 재생을 한다는 뜻인데 그런 지역을 재생을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차 공간에 저는 그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 조그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뭐 500세대가 되고 이런 단지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가설계를 기본 설계를 해 보면 주차 대수가 보통 1.2대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소 이제 뭐 차 안 가진 분도 있으니까 2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아까 곽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대형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하니까 아마 한 대까지는 가까스로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요. 법정인 주차 대수가 30제곱미터 뭐 0.5대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 그러니까 한 대가 안 되게 허가를 낼 수 있는 게 그 빌라라 통칭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이런 업자들 또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못 지어요. 이 땅에, 작은 땅에. 그러니 주차장법을 더 강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면 슬럼화된 지역은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흔히 말하는 노후도가 맞아서 주거 정비를 하려고 봤는데 이런 법이 생겨서 빌라라 통칭된 다세대 도생들이 들어가 버리면 노후도에서는 또 안 맞는 게 되죠. 정부에서는 숫자로는 몇 채 공급했다 생산내긴 좋겠지만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악습을 벗어나질 못하고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 보면서 욕을 아주 쌍욕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곽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게 이제 잘 하면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급에 대한 규칙을 바꾸면 또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부는 심판이에요. 예. 그 심판이 자꾸 경기를 띄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손상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예측이 가능해야 공급이 일어나고 시장에 맡겨 두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말하자면 시험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을 직접 보려고 그래요. 지금 자꾸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가 잘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잦은 규칙의 변경이 있으면은 더 공급이 지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은 맞아야 될 매예요. 뭐 이제 뭐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려면은 사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내버려두면 아파트는 지어져요. 그럼요. 근데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게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아파트가 안 지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규칙을 바꿔가지고 그 가격에는 지으면 안 돼. 이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올랐는데도 못 짓는. 그렇죠. 이러면은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어저께 서울시에서 서울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그 전문은 이번 달 말에 나온다는데 눈에 띄는 거는 그 기존의 재개발을 규제했던 주거정비지수나 공공기획이란 이름이 자꾸 공공재개발하고 연결되고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인허가를 빨리 해주는 나머지는 다 민간한테 맡기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30년까지 50만 원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연임이 돼서 이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펼쳐진다면 서울 집값은 안정이 되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뭐 계속 그 시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 최악이 뭐냐면 이 시장 때는 이거 하다가 저 시장 때는 저거 맞아요. 하다가 자꾸 이게 부동산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판단해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 해결될 문제를 자꾸 이 문제를 뭐 정책하고 연결시키니까 그렇네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도 정책 문제가 돼버리는 거네요. 그냥 시장에 놔두면 되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매를 맞으면 돼요. 풀어놓으면은 분양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투기도 있을 수 있죠. 초기에는요. 그러나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해결이 되는 자정 거예요. 능력이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자정 능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내버려뒀으면은 이 정도 올랐을 때 그 분양가 책정될 수 있는 금액에서 규제를 한 지금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 때문에 더 높은 분양가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계속.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고 그럼요.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가서는 평행선이에요. 해결이 없어요. 곽 대표님하고 제가 그 유튜브에 2017년도 그 예측한 걸 하나 추억에 젖어서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의 자정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매가 되는 거죠. 시공사들이 만약에 품질이 낮은데 높게 지면 시장에 선택을 못 받으면 미분양이라는 형태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 회사는 미분양이 나오면 그걸 팔기 위해서 더 내리든지 아니면 회사가 도산하든지 시장이 단죄를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시장에 놔두면 이렇게 자정 기능이 충분히 우리 시청자들이 요즘 특히나 이것도 발달해 갖고요. 이거 한 번만 치면 어디 집값 얼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높다면 선택을 안 하죠. 대체 옆에 동네나 인근생활권가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을 못 받은 주택들은 도태가 될 테고 그 시장의 단죄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시장이 자정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여지는데 제의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세가는 이제 다시 돌아오죠.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 전세가 아까 외곽 전세가 상승폭이 커진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는 사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이사 계약철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강 상태로 가는데 사실 이제 뭐 7, 8월 빠른 데는 7월이 이사 계약철이고 보통 8월에서 추석 전까지가 이사 계약이 많이 체결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전세가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통계 수치상 오르고는 있지만은 또 좀 뭐 전세가 안 빠지는 입주량이 좀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 정체되고 이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일조를 한 게 이제 지금 500만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우리 IMF 때 보면은 전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때 보면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고 본인은 보증금 조금 해서 월세로 가는 경향들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출을 규제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대출도 안 되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장사는 계속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억지로 전세로 놓고 월세로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경향은 뭐 추석 전이나 후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변수도 있지만 뭐 말하자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를 이제 올려받을 수 없는 그런 물량이 많다든지 예. 또 임대사업자 물량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가 제약이 되는 면, 또 청구권 때문에 눌러 앉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신규 전세 수요가 잘 창출이 안 된다는 점, 또 워낙 경기가 나쁘니까 결혼들을 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전세 수요가 창출 안 되는 이런 측면들하고 합쳐져서 추석 이후에도 매매가는 큰 폭의 상승이 지속되겠지만은 전세가는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세 물량은 어느 정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특히 고가 전세일수록 좀 빼기가 힘든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과거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상승장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실수요 장이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추석 이후에 이제 갈아타기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 상승장, 말하자면 이제 본격적인 첫 단추가 깨지는 게 아닌가 하는. 보통 보면은 이게 상승장이 중간 정도 넘어가면은 예. 중대형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 상승장이 한 60%에서 3분의 2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대형장이 열린다. 이렇게 본격적인 보입니다. 중대형장. 그다음에 전세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아까 얘기했던 가슴 아픈 자영업자의 힘듦, 요즘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생계형 대출도 재산금융까지도 안 되는 분들은 천상 내가 살던 집 전세로 내놓고, 전세 살던 집 내놓고 월세로 옮기고, 뭐 갈아타기, 나쁜 하향식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실, 그 다음에 결혼을 못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서 전세가 상승은 당장은 큰 상승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전세가는 이제 내년에 뭐 내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네.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막 급등이 시작이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은데, 이제까지 보란 듯이 올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 해결되려면은 좀 많이 짓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의 고충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 있는 것들, 아파트 이제는 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난개발이 되더라도 다세대라도 많이 짓게 하겠다. 뭐 원룸이라도 많이 짓게 하겠다. 그런. 아니, 기존 주택을 풀기 좋게 하면 되지, 바보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자꾸 이게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서민들을 위해서 집값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뭐 부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뭐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출발한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측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저가주택 가격만 잔뜩 띄워놓을 거다. 4년 전에 벌써 맞아요. 출범하면서 얼마나 네.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니고 주거복지를 가장한 고통을 지금 주는 정책을 계속 핀 거죠. 지금 17년부터 계속 지금 파리 대책부터 지금까지. 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무주택자라면은 지금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외곽 지역은 위험하다, 저가 주택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많이 지었으면 위험해요. 그쵸, 근데 그쵸. 지금 많이 지어지려면 3기 신도시가 입주해야 되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은 저가 주택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무주택자께서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별이 감이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올 확률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3기 신도시 지금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고 있고요. 내가 거기에 당첨될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일단 주거 안정을 한다는 자체가 모든 삶의 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저희 방송 보고 또 알아서 현명하게 잘 움직이실 것 같고요.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우리 곽창석 대표님 상담
뭐 꽉 잡혀 있기는 하지만 아래 그 하단에 나간 전화하셔갖고 상담 잡으셔갖고 고민 털어 놓으시고 솔루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곽 대표님 어디 명절 때 어디 가세요? 네, 갑니다. 아버지한테.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옛말처럼 요 하루 이틀이라도 마음이 좀 풍요롭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연휴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